정부가 7개월 연속으로 우리 경제가 부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하반기 경제 활력을 위해서 가용한 정책 수단을 모두 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취임 후 두 번째로 경제장관 회의를 직접 주재한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 상황이 엄중하다면서 이례적으로 건설 투자를 강조했습니다. 정부 돈을 풀어서라도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건데 건설과 사회 간접 자본 빗장이 풀리는 건지 관심이 쏠립니다. 공사비만 2조 원에 달하는 서울 한남 3구역 재개발 시공사 입찰이 오후에 마감됩니다. 현대건설과 대림산업 그리고 GS건설 등 3사가 치열한 경합을 벌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저비용 항공사인 이스타항공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회사 매각설이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한편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위한 본입찰은 다음 달 7일로 확정됐습니다. 이상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브리핑 시시각각 시작합니다. 정부는 매달 경제 동향을 분석한 그린북이라는 자료를 발표하는데요. 이달 그린북에서도 우리 경제가 부진하다라는 진단이 내려졌습니다. 관련해서 취재기자 연결해보죠. 장가희 기자. 네, 장가희입니다. 정부가 그린북에서 경기 부진이다, 우리 경제가 부진하다라고 진단한 게 얼마나 오래된 겁니까? 네, 정부는 최근 경제동향 10월호에서 우리 경제는 생산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수출 및 투자의 부진한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로써 정부는 7개월 연속 경기 부진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린북을 내기 시작한 2005년 3월 이후에 최장기간 부진 진단을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린북에 따르면 9월 수출은 1년 전보다 11.7% 줄면서 지난해 12월 이후 10개월 연속 내리막입니다. 8월 설비 투자는 2.7%, 건설 투자는 6.9% 감소하는 등 수출과 투자가 모두 부진한 흐름을 보였다고 분석했습니다. 네, 그런데 그린북에서 긍정적으로 진단한 부분은 없었을까요? 네, 고용과 소비에 대해선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정부는 9월 중 취업자는 1년 전보다 34만 8천 명 증가했다면서 15세에서 64세 고용률은 67.1%로 0.3%포인트 상승했다고 전했습니다. 9월 소비 속보치를 보면 국산 승용차 내수 판매는 7.4% 증가하면서 소매 판매가 4.1% 늘었습니다. 현재 경기 흐름을 나타내는 동행지수 순환 변동치는 한 달 전보다 0.2포인트 올랐습니다. 정부는 미중 무역 갈등의 협상 불확실성과 글로벌 교역과 제조업 경기 위축에 따른 반도체 업황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며 하반기 경제 활력 보강 추가 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등 가용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CNBC 장가입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긴급으로 경제관계 장관 회의를 소집해서 경제 활력 재고 방안을 논의했죠. 이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보죠. 오수영 기자. 네, 오수영입니다. 네, 문 대통령이 경제가 엄중한 상황이다 이렇게 진단하면서 민간 경제 활성화의 필요성을 강조를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문 대통령은 기업 투자 환경 조성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이례적으로 건설 투자의 중요성을 역설했는데요. 서민 주거 공급과 광역 교통망 등 필요한 건설 투자는 조기에 착공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경제 위기감이 높아지면서 생산 유발 효과가 큰 건설 투자 카드를 꺼내든 것으로 풀이됩니다. 오 기자, 그런데 최근까지 청와대에서 경제 낙관론이 읽히기도 했었는데 어째 분위기가 좀 다르게 읽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문 대통령의 어제 발언들은 이전까지와는 달랐는데요. 양극화와 불평등, 공정보다는 투자와 위기가 강조됐습니다. 최근 들어서 1%대 성장 가능성이 제기되고 각종 경제 지표들이 악화된 것으로 나오면서 시각에 변화를 보인 것으로 해석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해법 제시가 부족했던 점은 아쉬운 부분으로 꼽힙니다. 확장적 재정 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며 기존 정책 고수 의지를 밝히면서 소득주도 성장 정책 수정이나 산업구조 개혁에 대한 해법은 빠졌기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대통령이 이렇게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을 강조는 했습니다만 아무래도 급격한 복지 확대에 따른 국가 채무 증가 우려, 이것도 우려가 클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나라 빚이 올해는 734조 원대에서 내년에는 811조 원대로 또 2028년쯤이면 1,490조 원대로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장기 재정 전망 때 제시됐던 올해 718조 원대, 또 내년 759조 원대에 비해서는 규모가 확연히 커진 돈인데요.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은 올해 38%에서 내년 40.5%로 늘어난 뒤 2028년에는 56.7%에까지 육박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SBS CNBC 오수영입니다. 미국을 방문 중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 부과를 제외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국제신용평가사를 만난 자리에서는 올해 2% 성장률 달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보죠. 정광윤 기자. 네, 정광윤입니다. 홍 부총리가 우리나라의 자동차 관세 제외 요청한 거 어떤 자리에서 나온 얘기입니까? 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현지 시간 17일 스티븐 무누신 미 재무장관과 양자 회담을 갖고 주요 현안들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특히 홍 부총리는 미 무역확장법에 따른 자동차 관세 부과 대상에서 한국이 제외될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했는데요. 무누신 미 재무장관은 한국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또 미 재무부는 환율 조작국을 지정하는 환율 보고서 발표를 앞둔 상황인데요. 이와 관련해 무누신 장관은 한국 외환 정책의 투명성 제고 노력을 높게 평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또 올해 성장률 목표와 관련한 언급도 있었다고요? 네, 홍 부총리는 S&P와 피치 등 국제 신용평가사 임원들과 만나 한국 경제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올해 경제 성장률은 정부 목표치인 2.4%를 달성하기 녹록지 않다며 2%대 성장률 달성을 위해 가용정책 수단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해 수출과 투자가 부진하지만 소비가 양호하고 취업자 수도 증가하는 등 뚜렷한 회복세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이 얘기도 짚어보죠. 홍 부총리가 노동 정책에 대한 속도 조절을 언급했는데 엇박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네, 홍 부총리는 현지 시간 16일 미국 뉴욕에서 열린 한국경제 설명회에서 주 52시간제, 최저임금 인상 등이 시장 기대보다 빠르게 진행된 측면이 있다고 밝혔는데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주 52시간제와 관련해 조만간 보완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지난 15일 기자간담회에서 주 52시간 보완책과 관련해 국회 입법 상황을 보면서 판단할 문제라고 신중한 입장을 나타낸 바 있는데요. 이에 따라 홍 부총리의 노동정책 속도조절 시사 발언이 부처간 엇박자를 보여주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SBS CNBC 정광윤입니다. 서울 강북권 최대 재개발 사업인 한남 3구역 시공사 수주선이 시작됐습니다. 오늘 오후에 입찰이 마감되는데요. 현대건설과 GS건설 그리고 대림산업 등 3개 건설사가 경쟁을 펼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황인표 기자. 네, 황인표입니다. 네, 먼저 한남 3구역 재개발 사업 이거 어떤 사업입니까? 네, 이번 사업은 공사비 2조 원 등 총 사업비가 7조 원에 달하는데요. 서울 용산구 한남동 일대 38만 제곱미터에 최고 22층 아파트 197개 동 모두 5,800세대가 들어서게 됩니다. 이 바로 앞에 한강이 보이고 뒤로는 남산, 옆으로는 용산공원 예정지가 있습니다. 또 한남동의 다른 재개발 구역과 맞닿아 있어 이번에 시공사로 선정되는 건설사가 이 다른 구역의 수주전에서도 유리한 위치를 확보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아파트가 강병북로 바로 옆에 들어서다 보니까 이 브랜드를 알리는 데 효과적인 데다가 당분간 서울에서 이만큼 큰 사업이 없다는 점에서도 이 건설사들 간의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경쟁이 치열한 만큼 우리는 이런 게 강점이다 이런 거 내세울 것 같은데요. 네. 각자의 전략들은 어떻습니까? 네, 먼저 GS건설은 지난 수요일에 이례적으로 기자간담회를 열고 단지명을 한남자이 더 헤리티지로 결정했다고 공개하면서 이 100년 주거문화유산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현대건설도 맞불을 놨는데요. 어제 현대건설은 현대백화점과 손을 잡고 단지 안에 백화점을 입점시키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입주민에게 아침 식사와 백화점 문화 강좌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림산업은 은행들과 금융조달 협약을 맺고 사업비를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번 수주전의 승자는 오늘 입찰 마감 후에 이 다음 달 말 1차 설명회를 거쳐 오는 12월 조합총회에서 결정됩니다. 지금까지 SBS CNBC 황인표입니다. 저비용항공사 이스타항공의 매각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작 회사 측은 이를 부인하고 있는데 항공업계에 닥친 어려움 때문에 이 매각설은 잦아들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보죠. 이한나 기자. 네, 이한나입니다. 네, 이스타항공이 매물로 나왔다 이런 얘기가 나오네요. 네, 업계에서 이스타항공이 매각을 위해 국내 대기업과 사모펀드와 접촉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타항공 최대 주주인 이스타홀딩스가 보유 지분 39.6%를 960억 원에 내놨다는 겁니다. 네, 회사 측 공식 입장은 어떻게 됩니까? 네, 이스타항공은 매각설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매각과 관련해 공식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런데 회사가 이렇게 부인을 하는데도 매각설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네, 이스타항공은 그간 매각설이 꾸준하게 제기되어 왔습니다. 재무구조 악화뿐 아니라 최근 보잉 737 맥스 8기종의 운항 중단 등 악재가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항공업계의 전반적인 경영난도 배경입니다. 항공업계는 일본 여행 보이콧으로 인한 항공 수요 축소와 유가 상승, 환율 강세 등의 악재가 겹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2분기 적자에 이어 3분기에는 상황이 더 심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때문에 외부 타격에 더욱 취약할 수밖에 없는 저비용 항공사들부터 구조조정이 시작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됩니다. SBS CNBC 이한나입니다. 항공사 매각 관련한 소식 하나 더 전해드립니다. 아시아나항공 매각을 위한 본입찰이 다음 달 7일로 날짜가 확정이 됐습니다. 매각 주체인 금호산업과 채권단은 인수 후보자들에게 안내서를 전하면서 가이드라인도 제시했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들이 잠겼는지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죠. 권세욱 기자. 네, 권세욱입니다. 당초 본입찰 일정이 이달 말이다, 다음 달 초다 전망들이 있었는데 결국은 확실히 나왔습니다. 네, 업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 매각 주관사 크레디트 스위스는 예비 입찰에 참여한 인수 후보들에게 다음 달 7일 본입찰을 한다는 안내서를 보냈습니다. 본입찰에 뛰어들 후보들은 금호산업이 가진 지분을 얼마에 살지 그리고 신주 유상증자를 어느 정도로 할지 써내야 하는데요. 채권단은 신주 인수액이 최소 8천억 원은 돼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시아나항공 인수 전에는 현재 HDC 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과 애경그룹 컨소시엄 등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네, 가이드라인에서 이 신주 인수액을 8천억 원 이상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정한 이유는 뭡니까? 아시아나항공에 지원한 자금을 모두 돌려받겠다는 차원으로 풀이됩니다. 채권단은 지난 4월 아시아나항공 매각이 결정된 후 5천억 원의 영구채 발행을 도왔습니다. 또 마이너스 통장 개념인 크레디트 라인과 스탠바이 론으로 각각 8천억 원과 3천억 원을 지원했는데요. 아시아나항공은 이후 크레디트 라인을 1천억 원 정도 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채권단 결정에 인수 후보들은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신주 인수액이 아시아나항공의 정상화에 쓰이지 않고 채권단 채무 변제형으로 사용되면 인수 후에 추가로 자금이 더 들어갈 수 있기 때문으로 해석됩니다. 아시아나항공의 최종 인수 가격은 1조 5천억 원에서 2조 원 사이가 될 것으로 업계는 관측하고 있습니다. SBS CNBC 권세욱입니다. 카카오뱅크의 최대 주주인 한국투자금융지주가 카카오뱅크의 지분을 손자 회사인 한국밸류운용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카카오뱅크 내주주 변경 작업이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되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보죠. 손석우 기자. 네, 손석우입니다. 한투지주가 카카오뱅크 지분을 한국밸류운용에 넘기기로 했다고요? 네, 한국투자금융지주는 카카오뱅크 지분 50%를 보유한 최대 주주인데요. 이 중 지분 29%를 한국투자증권의 자회사인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에 넘기는 방안을 최근 금융당국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방안이 실행되면 한투지주는 카카오뱅크 지분 5% 마이너스 한 주만을 보유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넘기는 배경도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카카오뱅크 대주주 변경 작업의 일환인데요. 금융당국으로부터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과한 카카오는 인터넷 전문은행 특례법에 따라 카카오뱅크의 지분 34%까지 보유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한투지주의 경우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카카오뱅크 주식을 50% 이상 또는 5% 이내로 보유해야 합니다. 그래서 당초 카카오에 넘기는 지분 외에 나머지 지분을 자회사인 한국투자증권에 넘기려 했지만 지난 2017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확정받은 전력이 있어 적격성 문제가 불거졌고, 이에 따라 우회 방안으로 손자 회사인 한국밸류운용에 지분을 넘기는 방식을 택하게 된 겁니다. 금융당국은 한투지주가 제출한 이 같은 지분 변경 방안에 대해 적격성 심사를 하고 오는 12월까지 결론을 내야 합니다. SBS CNBC 손석우입니다. 고속으로 달리는 전기차가 자동으로 무선 충전되는 도로. 한 번쯤은 상상해봤을 법한 미래의 도로 모습인데요. 이런 모습이 2030년이면 국내에서도 실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첨단 기술을 활용한 도로 기술 개발 계획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보죠. 조슬기 기자. 네, 조슬기입니다. 네, 정부가 미래형 도로를 만들 계획이라고요.
네, 국토교통부에서 AI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이 4차 산업기술이 접목된 도로 기술 개발 전략안을 내놨습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 또 경제적이고 친환경적인 도로를 만들기 위해 2030년까지 100여 개의 중점 추진 기술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먼저 태양광 에너지를 이용한 자체 발열과 발광형 차선을 개발해 폭설이나 폭우 시에도 운전자가 차선을 인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도로 포장재에 오염물질 흡착과 이 자가분해 기술을 적용해 미세먼지로부터 운전자와 보행자를 지키는 과제 또한 수행할 예정입니다. 또 물체가 이동 중에도 무선 전기 충전이 가능한 기술을 개발해 전기차가 도로 위를 고속으로 주행하는 동안 충전이 가능한 도로를 만들기로 했고요. 빅데이터를 활용해 재난이 이 잦은 도로를 찾아내 이 태풍이나 지진 등 이 재난에 견딜 수 있는 도로 보강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신기술이 구현이 되면 도로 여건도 좀 크게 개선이 되겠어요. 그렇습니다. 국토부는 이 신기술이 도로에 접목되면 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지금보다 30% 이상 줄어들고 도로 혼잡 구간 역시 30% 해소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 도로 유지 관리 비용과 도로 소음도 크게 줄어들고요. 미세먼지 등 유해 물질도 15%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국토부는 이번 전략안을 토대로 기획 연구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SBS CNBC 조슬기입니다. 현대자동차가 최근 업무용 메신저를 시범적으로 도입했습니다. 무료 메신저 대신에 굳이 비용을 들여서 업무용 메신저를 도입하는 이유가 뭔지 취재기자 연결해보죠. 정지환 기자. 네, 정주환입니다. 네, 현대차가 업무용 메신저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요? 네, 현대 기아차와 현대 모비스가 업무용 메신저를 시범 도입했습니다. 현재 테스트 중인 메신저는 기업 협력 프로그램 전문 기업 마드라스체크의 플로우입니다. 플로우는 메신저 기능 외에도 프로젝트별 소통, 일정 공유, 작업 관리 등의 기능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네, 현대차 외에도 요즘 많은 기업들이 업무용 메신저를 이용하고 있죠. 네, HDC 현대산업개발과 인크루트 등의 기업이 NHN의 드레이를 사용하고 있고요. 티몬, 휴넷 등의 기업에선 토스랩의 잔디를 이용합니다. 올해 KB 하나은행은 네이버의 자회사 웍스모바일에서 개발한 라인업스를 시범 도입하며 업무용 메신저를 쓰는 기업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네, 무료 메신저 대신에 굳이 이렇게 돈 들여서 업무용 메신저 도입하는 이유 어디서 찾아봐야 될까요? 네, 업무용 메신저의 도입은 사내 소통을 강화하고 더 빠른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겁니다. 카카오톡 등 무료 메신저로 소통할 수도 있지만 회사 외부의 서버를 이용하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선 정보 유출을 우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내의 자체 서버를 이용하는 업무용 메신저는 이런 정보 유출의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현대차가 시범 도입한 플로우의 경우 화면 캡처 방지 기능과 스마트폰이나 노트북을 분실 시 원격으로 파일을 삭제할 수 있는 기능을 탑재해 보안성을 높였습니다. SBS CNBC 정주환입니다. 유럽연합과 영국이 브렉시트를 실행하는 합의안 초안에 합의했습니다. 영국이 아무런 합의 없이 탈퇴하는 이른바 노딜 브렉시트 사태는 일단 피하게 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보죠. 강산 기자. 네, 강산입니다. 네, 강 기자, 새로운 브렉시트 합의안이 나왔다고요? 그렇습니다. 진통을 겪던 브렉시트 협상이 EU 정상회의 폐막 직전 극적으로 합의안 도출에 성공했습니다.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즉 브렉시트 기한을 불과 2주 남기고 나온 합의안입니다. 지난 2016년 6월 영국 국민투표 이후 3년 4개월 만인데요. 막판까지 쟁점은 EU 회원국인 아일랜드와 영국령인 북아일랜드 간 국경 문제였는데 북아일랜드에 법적으로 영국의 관세 체계를 적용하되 사실상 EU 관세 동맹 안에 남기는 이른바 하이브리드 해법이 제시되면서 돌파구를 찾았습니다. EU 정상들은 이 합의안을 만장일치로 승인했는데요. 이번 합의가 다음 달 1일부터 발효될 수 있도록 유럽의회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했습니다. 영국 의회는 내일 합의안을 표결에 붙이게 되는데요. 야당의 반대 의사가 명확해 현재로선 결과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네, 끝까지 지켜봐야겠지만 노딜 브렉시트 사태를 일단 피하기는 한 건데요. 그런데도 글로벌 경기 침체에 대한 경고가 또 나왔어요. 네, 무디스 애널리틱스의 마크 젠디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지난 16일 미국 CNBC 방송에 출연해 글로벌 경기 침체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진단했습니다. 젠디 이코노미스트는 만약 향후 12개월에서 18개월 동안 경기 침체에 돌입하지 않는다고 해도 글로벌 경제가 취약해질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경제 활동의 둔화를 피하기 위한 조건도 함께 설명했는데요.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더 악화되지 않아야 하고 영국이 EU 탈퇴의 해법을 찾아야 하며 각국 중앙은행들이 통화 완화적 경기 부양책을 지속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SBS CNBC 강산입니다.
미국 무역대표부 USTR이 유럽연합 EU의 제품에 대한 보복 관세를 예정대로 현지 시간 18일부터 부과하겠다고 미국 업계에 통보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USTR은 프랑스, 독일 등에서 제작된 항공기에는 10%, 농산물과 공산품을 포함한 다른 품목에는 25%의 관세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홍콩에 상장된 중국 본토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홍콩 항생 중국 기업 지수, 즉 H지수가 최근 홍콩 사태로 하락하면서 이를 기초 자산으로 발행된 ELS의 손실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바로 녹긴 공포 때문인데요. 류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홍콩 사태와 미중 무역 갈등으로 중국 증시 약세에 따라 홍콩 H지수 역시 4월 최고점 이후 10월 현재까지 10% 이상 하락했습니다. H지수를 기초 자산으로 발행한 ELS 상품을 편입한 주가 연계형 특정 금전 신탁, 일명 ELT를 판 시중은행들로선 H지수 향배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홍콩 H지수가 정해진 기간 동안 일정 구간에 머물면 이자를 받는데 급락해 그 구간을 벗어나면 손실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2015년부터 2016년 초 사이에 중국 증시 폭락에 H지수가 반토막이 나면서 이 지수를 편입한 ELS가 큰 손실을 본 적이 있습니다. 현재 은행권의 ELT 중 홍콩 H지수를 포함한 상품의 잔액은 25조 6천억 원. 주요 시중은행 가운데 국민은행의 ELT 잔액이 14조 원으로 가장 많습니다. H지수가 하락했지만 녹인 구간, 즉 손실을 볼 구간까지는 현재보다 지수가 25에서 30% 이상 더 빠져야 한다는 점에서 손실을 운운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지적입니다. 작년 최고점 대비 20%밖에 안 떨어졌으니까 아직도 많이 남은 거죠. 더구나 최근에 다시 반등을 하고 있고. 특히 은행권이 판매한 ELT 상품은 2, 3년 후에 만기가 돌아오고 이 기간 중 6개월 단위로 평가해 기초자산이 일정 수준 이하로 내려가지 않으면 원금과 이자를 조기 환급하고 있어 리스크에 대한 해지도 이뤄진 상태라는 게 은행 측의 설명입니다. 하지만 홍콩 시위가 격화되고 지수가 급락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 DLF, 라인펀드 등으로 투자자들의 근심이 크다는 점에서 은행권 내부에서도 긴장하는 눈치입니다. 변동성이 커지니까 그런 부분들의 변동성을 제거하고자 하는 거죠. 시장 상황이 안 좋으면 고객한테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하는 거죠, 차장이. 한편 우리은행은 홍콩 H지수에 연계된 주가 연계 신탁 판매를 중지했고 하나은행도 판매를 절반가량 줄여가는 등 고위험 상품 판매에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SBS CNBC 류정훈입니다. 중국의 올해 3분기 경제 성장률이 6%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이는 관련 통계가 시작한 지난 1992년 이후로 27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이번 3분기 한국 예탁결제원을 통해 조달된 채권과 양도성 예금증서 CD의 자금 규모가 약 103조 8천억 원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1년 전보다 19.6%가량 증가한 수준입니다. 채권 등록 발행 규모는 98조 9천억 원으로 전분기보다 3.6% 늘었고 CD 등록 발행 규모는 4조 9천억 원으로 52.4% 감소했습니다. 증시 상황입니다. 현재 국내 증시 혼조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0.8% 오르며 0.08% 오르며 2079포인트 보여주는 반면에 코스닥 약보합 보여주고 있습니다. 648포인트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눈에 띄는 종목들 함께 살펴보시죠. 오늘은 아시아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아시아나가 다음 달 7일 본 입찰을 앞두고 본 입찰 안내서가 공개됐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인수 조건이 까다롭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하락세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현재 보합권으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5,330원입니다. 그런가 하면 삼성전자는 삼성전자의 브랜드 가치가 사상 처음으로 60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스마트폰 갤럭시 S10의 보안 결함 논란으로 주가가 떨어지고 있는데요. 이제 보합권으로 전환됐습니다. 거래가는 55,500원입니다. 다음으로 현대차 역시 이르면 올 연말에 인도네시아 진출 예정이라는 소식에 상승하다가 이제 보합권을 돌아섰습니다. 거래 가격은 12,300원이고요. 다음으로 롯데 종목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신동빈 회장의 집행유예 결정으로 오너리스크 불확실성이 해소됐습니다. 전반적으로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히 롯데지주 같은 경우에는 1.56% 오르며 39,0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증시 상황이었습니다. 주말 동안은 나들이 가기 좋은 날씨가 이어집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 바라고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